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교재 145페이지입니다. 통종의 허위 표시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2015년도에는 다른 지문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출제가 됐었고요. 그건 좀 이례적이고 일반적으로 이 통종 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 흐름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145페이지에 108조가 나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인데 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는 이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했던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허위 표시고요.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반드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항상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항상 통정허위 표시는 뭐냐면 무효예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자, 법점을 읽어볼까요? 108조입니다.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의의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 표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련 판례가 나옵니다. 96년도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좀 중요한데, 자, 이게 뭐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공부했던 학교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문제고요. 그 학교 사건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A라는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좀 밑으로 내렸을게요. A라는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서 갑등 교직원들을 내세워서 교직원이 대출을 신청을 했고 또 신청한 대출금은 학교로 지급됐고 그동안 이자 원금을 누가 상환하고 있었죠? 학교가 상환하고 있었다. 여기서 요 갑을 기준으로 했대 이러한 대출 신청 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교직원들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뭐하고 있었어요? 판시하고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비싼 사건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요 교직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요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본 거예요. 자, 그럼 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럼 일단 학교의 의사는 누구의 학교 자신이 대출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교직원인 갑을 내셨으니까 명백히 이렇게 따지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게 되는 거죠. 물론 학교 자신도 알면서 했으니까 알면서 했고 또 은행의 행위를 놓고 보면은 학교에다가 대출금을 직접 줬고요. 이자도 받고 대출금도 누구한테요? 학교에서 직접 받고 있는 이런 상을 봤을 때 은행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요 학교하고 뭐하고요? 짜고 한 것으로 평가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대출을 하는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고요. 따라서 무효니까 요 교직원들도 굳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댓글도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결론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판결들이 가끔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판사는요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민사재판에서 판사는 그냥 심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과 피고가 있고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판사는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냥 심판, 수동적인 심판에 불과한 것이지 판사가 적극적으로 그 행위에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개입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진의한 의사표시에 배운 것처럼 이 교직원 측의 주장이 엉뚱해서 이 사람들이 패소할 것 같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나서서 아유 그렇게 주장하면 패소해요 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이 옳고 그른지만 판단해 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이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고요. 통정어휘 표시냐? 통정어휘 표시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어렵고 헷갈리신다면 결론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별 개념이 나와요. 이 구별 개념은 통정어휘 표시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요건이 나오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그죠? 그중에 2번 내심의 의사와 표시,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돼야 된다. 3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진의한 의사표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점은 뭐예요? 4번 상대방과 뭐예요? 통정, 짜고서 해야 하고요.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까지 끊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호가가 나오고 판례들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는데 요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례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사례를 분석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이 사례는 고정적이고요. 다양하지 않고 한 가지 사례만 나오니까 지금 공부하고 하게 되는 이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어떤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가지고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사례는 고정적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예요? 채권자인 거죠. 채권자. 그래서 K가 돈을 받아야 되고 갑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K가 강제 집행, 경매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지 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장 매매는 하지도 않고 상대방과 한 것처럼 짜고 한 것이니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을에게 등기가 됐더라도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까지 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점입니다. 자, 이렇게 놨더니 을이 갑자기 문자를 씹어요. 카톡도 확인 안 하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불안했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놈이 자꾸 요새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 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때 그 아파트 돌려다오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냐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을이 주장하더란 말이죠. 이랬을 때 갑 스스로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가짜로 판 겁니다. 따라서 의뢰등기는 무효고 아직도 나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의뢰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은 아마 불법 원인급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불법 원인급여인가요? 반사회적인 건가요? 자, 우리가 인간 본성의 발현은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했죠. 제가 인간 본성 발현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세금 회피. 또 뭐가 있었어요? 채무 회피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갑은 을과 짜고 가짜로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었어요. 전형적인 뭐예요? 채무 회피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갑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 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돌려 못 받는 것은 뭐에 하나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 하나는 거예요.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이 자체는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뭐가 아닌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쟁점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쟁점. 그럼 이때 채권자인 K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권자의 K도 첫째,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왜 직접 하지 못하고 대위 통해서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우리가 물권법 시작할 때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갑의 행위는 또 사해 행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을은 갑의 행위를 사행이란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누가 취소하는 거죠? 채권자가 취소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럼 사행위가 뭐냐? 사행위를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갑이 왜 을과 짜고 을 앞에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요. 다시 말하면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인 갑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뭐예요? 사해행위인 것이고 채권자인 K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K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갑과 을 간의 이 가장 매매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일단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이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왜요? 동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으로 요 부동산에 대한 무엇을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추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선의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제3자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제3자는 다 뭐임을 추정받는다고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병은 선이면 완전하고 완벽한 뭘 취득한 거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제는 을도 갑도 K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그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 이 정을 교재에 나와 있는 전득자라고 하고요. 이미 병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가져왔죠, 그죠?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논리를 좀 쫓아오셔서 이런 얘기구나 라고 따질 수만 있다면 극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148페이지 그 중간에 8m 있는 나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봐야 돼요? 답은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 제3자 의미를 봐야 되겠죠. 자,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누구냐? 일단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가 아니라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그 사람도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를 승계시키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아들도 뭐 해야 돼요? 당사자여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합치면 당사자와 상속받은 사람,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 일단 뭐예요? 제3자인 거죠. 그죠? 자, 교재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상속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뭐예요? 제3자인데 문제는 K죠. K도 명백히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병은, 매수한 병은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매매 후에 산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고요. 가장매매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답은 좌측 밑에서부터 한 8번쯤 되나요? 여기서 선이란 허위 표식에 있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3자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보다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된다. 즉 일반적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어떻게 해요? 한정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누구만요? 새로운 사람만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박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근에는 제3자냐 아니냐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결국은 전이냐 후냐가 뭐가 돼요?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보실 때 통정어의 표시 전이라면 제3자가 아닌 것이고 통정어의 표시 후라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 바라고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결국은 뭐예요? 전이냐 후냐만 따져보면 돼요. 일단 오늘은 제가 허위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자고요. 자 보세요. 박스 1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사람은 가장 매매 후에 매수했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2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은 언제 저당권 설정받았습니까? 가장 매매 후에 설정받았으니까 뭐예요? 제3자가 되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죠. 가장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도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매매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뭐예요? 제3자죠. 5, 6, 7은 안 봐도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장 매매, 가장 향이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2.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럼 2번은 나중에 다 아시게 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지금 몇 번 했죠?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6.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출심을 위하여 다시 채권을 양수한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따로 기억할 사람입니다. 2.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도 제3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6.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출시를 위하여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다 했어요. 이제 허위 표시의 철회. 철회란 말이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뭐죠? 철회죠. 통정허위 표시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5. 적용 범위에 가지고 통정허위 표시는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기본 예제를 볼게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또 누구한테요? 병한테 파는 거죠.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꾸몄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니까 갑은 악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자, 왜냐하면 요 제3자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악이라면 병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2번 일의 경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찍이죠. 그 다음 3번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중매매할 때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예요. 3번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은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죠.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3의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제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5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이름을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근데 집 것도 아닌데 팔아먹었다면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더 이상 그 부동산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왜 내 거를 팔아먹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문은 뭐 명의신탁이든 통정허위 표시는 다 뭐 한 거예요? 유효한 맞는 지문이고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야책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죠? 비교 개념을 정리하면 통정허위 표시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자, 교재 이제 146페이지로 옵니다. 146페이지 오시면 이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구별 개념에서 첫 번째 은닉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별 개념에 대해서도요, 심심치 않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례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은닉행위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뭘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증여하고 싶다 그래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될 것 같아서 갑과 을은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말 그대로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예요. 무효예요. 근데요, 등기가 유효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요 증여는 유효하거든요. 이렇게 숨어있는 증여를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할 마음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면 가장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뭐가요? 매매가 무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여는 실제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뭐 한 거예요? 유효한데 이 증여를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걸렸어요. 걸리면 세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무공무원이. 요 매매는 무효고 증여는 유효니까 증여세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매매인데 증여한 것처럼 가정하면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증여니까 뭘 내라고요? 증여세를 내라 그러겠죠. 그죠? 그 매매는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증여세를 내라는 거죠. 근데 이 증여가 뭐라고요? 숨어있기 때문에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 을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쥐꼬지가 팔아모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이고 판례도 같은 취지예요. 그럼 2번 신탁행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신탁행위 하면 뭐 투자 신탁 이게 떠오르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행위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신탁행위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넘는이라는 두 글자예요. 쉽게 말하면 신탁행위는 큰 권리를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예요. 왜 무효냐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에 반해서 신탁행위는 주긴 주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긴 주는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고 따라서 뭐예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통정어휘 표시 뭐라고요?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게 뭐예요? 통정어휘 표시예요. 주긴 주는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탁행위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양도담보라는 개념인데 양도담보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서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만약 갑이 담보 목적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과 을은 실제로 의사는 뭘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뭐가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둘이 합의, 계약을 해서 하는 거니까 뭐 하고 있죠? 짜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의사표시가 불치했다라고 보게 되면 통정어휘 표시로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것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는 것이긴 한데 그것을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고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는 유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탁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거 이것도 뭐로 이해하냐면 신탁행위로 이해합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 그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는 거죠. 친구는 병이 지나가다가 을을 봤는데 을이 뭐죠? 얼굴이 똥색이에요. 왜 그래? 뭔 일 있어? 이 그지 같은 새끼가 돈 빌려니 안 갚어 미치겠어 라고 하길래 병이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해가지고 갑을 만나서 야 짜식아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막 지랄거리면 갑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저씨는 아저씨 일이나 신경 쓸 자식아 네가 돈 빌려준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와서 지랄이야 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병이 이제 을한테 가서 야 내가 너한테 빨리 돈 갚으라고 지랄거렸더니 거지 같은 놈이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한다면 내가 떳떳해 가서 이놈한테 돈 갚으라고 막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예요. 을이 병한테 진짜 채권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대신
돈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건데 외부적으로는 뭐가요?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뭐죠?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죠. 이것도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행위는 아까 했죠. 그냥 쉽게 기억하자고요.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행위라고 하고, 사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게 뭐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착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